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그동안 제가 건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관계로 제대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상당히 회복이 돼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7월의 중국의 PMI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PMI는 언제 한번 딱 보는 것보다는 매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흘러가는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중국의 7월 PMI에서는 어떤 맥락을 시사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7월 PMI가 임계치인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인민은행의 조사 통계국장인 정송청이라는 사람이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준 영향은 1, 4분기 통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2, 4분기부터 반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2, 4분기에 4월, 5월은 예상대로 50%에 미달하는 그런 PMI를 보였지만 6월에 간신히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7월에 오면서 다시 50% 이하로 임계치 아래로 고꾸라진 것이죠. 중국 당국에 의하면 산업별로 보면 주로 에너지 가공, 철강, 금속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PMI가 하락했다고 했는데요. 가만 들여다보면 모두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큰 그런 업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부는 지금 지속적으로 산업 고도화 정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죠. 이 산업 고도화 정책이라는 것의 실제 내용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의 전력 공급을 줄이고 하이테크이거나 에너지 소비가 적은 그런 업종 쪽으로 전력 공급을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렇게 압박함으로써 에너지 소비가 많은 그런 업종 또는 산업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큰 정책 중에 하나죠.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PMI 통계는 아닙니다만 중국 국가통계국의 데이터를 보면 공업 부가가치 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금년 들어서서 중국의 공업 부가가치가 전과는 달리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적인 면으로도 이 공업 제조 분야가 규모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질적인 측면을 볼 때도 공업 부가가치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질적 모두 악화되고 있는 중이죠.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형 기업과 중형 기업의 PMI는 49.8%, 48.5%로 전월보다 조금씩 하락해서 역시 임계치 이하로 떨어졌고 그리고 소형 기업의 PMI는 47.9%로 대형 기업이나 중형 기업보다 열악했죠. 언제나 그랬듯이 소기업이 더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 3년간 중국의 PMI를 볼 때 소형 기업들이 고전할 때에도 대체로 대형 기업 그리고 국유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양상을 보여왔었는데 이번 7월 성적표에서는 그런 규모와 상관없이 PMI가 하락을 했으니까 전면적인 경제 침체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합니다. 하부 지표를 보면 가까스로 50%를 간신히 넘긴 협력업체 배송시간 지수를 제외하면 모두 임계치 아래입니다. 생산지수 49.8%를 비롯해서 제가 언제나 강조하고 있는 종업원 지수 48.6%를 기록했죠. 제가 계속 모니터링해온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임계치 아래의 숫자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현재 고용 상황은 굉장히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원자재의 경우에도 가격이 자꾸 뛰고 있으니까 그리고 연관 산업체가 원자재 가격 동향을 관망하면서 선뜻 구매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수 변화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중국 국가통계국이 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쪽을 봐도 무엇 하나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신규 수출 오더 지수, 수입 지수, 구매량 지수, 주요 원자재 구매 가격 지수는 무려
40.4%를 기록했습니다. 출하가격 지수도 40.1%죠. 생산품 재고 지수, 온핸드 오더 처리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낙관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영업활동을 나타내는 생산 경영활동 지수만 높은데, 이거는 중국 측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만일 국가통계국이 어떤 공장을 찾아가서 그 공장의 경영자에게 당신 다음 달에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겁니까? 더 많이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못한다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1년이 되도록 이 경영활동 지수는 60%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숫자를 보였지만 그 다음 달에 PMI 지수는 큰 개선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지표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제조업의 PMI는 제조업과는 상반되게 53.8%라는 매우 양호한 데이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비제조업 PMI가 이렇게 2달 연속 높은 숫자를 보였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신호가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상하이 같은 곳에서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을 조금 완화해서 조업 재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리커창 총리가 전국에 있는 지방정부에게 조업 재개를 재촉하고 소비 진작과 인프라 투자를 강력하게 요청했던 그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표가 개선된 업종들을 보면 항공운송, 숙박, 외식, 생태보호, 공공시설 관리 이런 겁니다. 이런 업종들이 60% 이상의 지표를 보였죠. 이 업종들의 공통점은 가만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가 이동을 활발하게 시작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그런 산업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제조업 지표 쪽을 구성하는 게 두 영역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죠. 하나는 지방정부가 가장 큰 주체가 되는 사회 간접자본 투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 영역, 이렇게 두 개 말이죠. 먼저 건축 토목 영역 쪽을 보면은 PMI가 59.2%,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와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보면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지금 거의 최악의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건축 토목 쪽에서 이렇게 PMI가 높은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각 지방정부들이 엄청난 예산을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봐야 되겠기에 중국의 부동산 신규 개발 면적 변화를 찾아봤습니다. 이 그래프는 해가 바뀌면 제로에서 출발해서 연말까지 계속 누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추이라고 볼 수 없고 전년 동기와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요. 4월 전까지는 2021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4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부동산 개발 면적이 작년에 대비해서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중국의 많은 건설 현장들이 시공이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그리고 주택을 계약한 많은 소비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는 지금 그런 운동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중국의 부동산 신규 개발 면적이 증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겠죠. 만일 중국의 소비자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거부 운동이 지속되거나 확산된다면 수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우려해온 대로 부동산 버블의 문제로 인해서 금융산업의 시스템성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럴 가능성마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태이니 그만큼 더 중국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 투자는 훨씬 커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죠. 실제로 싱가포르 자오바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금 최대 50년 동안 5천억 위안 규모의 국가 기반시설 투자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금년 4분기에는 내년도 발행이 예정되어 있던 지방채 발행을 앞당겨서 발행을 해서 올해 이미 승인된 1조 4,600억 위안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내년도분 채권까지 끌어서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중국 정부는 지금 사상 최대의 채권을 발행을 해서 사상 최대의 사회 간접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통계국 데이터와 미디어들에서 나오는 신호와 그리고 이 PMI 지표가 모두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분석은 그렇게 틀리지 않겠죠.
그런데 이 사회간접시설 투자가 그동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타당성이 있는 사회간접 인프라 투자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리커창 총리는 이러한 그 인프라 투자가 주로 국내 도로 연결, 그리고 내륙 수로 건설,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중국의 수자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도 채무 규모가 엄청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또 크게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 중국 재정의 리스크를 더 높이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 지표로 넘어가서 서비스 영역의 활동 지수를 보면 52.8%로 양호합니다. 그런데 이 안도 들여다보면 보험,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 주거 서비스, 이런 쪽은 서비스 활동 지수가 악화됐습니다. 앞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혜택을 받는 업종들은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동안 강력하게 진행됐던 제로 코로나 방역이 지역에 따라 다소간 완화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혜택을 받는 업종들은 좋아졌지만 이런 움직임과 별 상관이 없는 업종은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보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중국의 서비스 영역이 과연 개선되고 있는 것이냐, 아직은 그렇게 속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제조업 분야의 하부 지표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대부분 임계치 아래이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종업원 지수, 비제조업 분야에서도 46.7%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의 고용 상태는 그야말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비제조 영역의 수출입을 한번 볼까요? 협력업체 배송 시간 지수가 약간의 개선을 보인 걸 제외하고는 역시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비제조 영역의 지표도 참담한 수준이죠. 그런데 의외로 중국의 대외 무역 지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중국의 수출은 작년에 비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아까 확인해본 공업 부가가치, 이 지표의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출이 증가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두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양적으로는 수출이 늘었지만 사실은 출혈 수출을 하는 등 그 질적인 내용이 안 좋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위적으로 수출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입니다. 둘 다 좀 무리스럽다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홍콩의 아시아타임즈는 중국이 남반부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냈습니다. 2019년에는 380억 달러 수준이던 남반부 수출이 2022년 7월에는 700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했겠지만 아시아타임즈의 해석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투자가 가장 큰 영향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에 초고속망을 깔아주고 트르키예에는 발전소를 만들어주고 동남아시아에는 철도를 건설해주면서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중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시아타임즈는 중국이 지금 국가 전략적으로 중국과의 경제 분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시장,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등등 12개 나라 정도가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제스처에 대해서 이를 받아들였죠. 지난 7월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목적이 나열돼 있지만 가장 실질적인 목표는 인도네시아에 중국이 건설 중인 철도망,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이거를 예정대로 완공을 잘 해달라는 그 목적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중국이 생각하는 구미를 벗어난 시장이 거의 이제 구미 시장과 비슷한 규모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 수출하는 규모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시각에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중국이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사줄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니까 말이죠. 우리는 3개월째 무역 적자를 내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드디어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과의 밀월 관계가 끝났다는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의 그런 말은 조금은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시기에 꼭 그런 방식으로 발표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이런 전략이 일부 국가에서는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브라질에 대한 수출이나 인도 및 파키스탄에 대한 수출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특히 인도 중국 사이는 지금 국경 분쟁도 있어서 사이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국 간의 무역은 전년 대비 44%나 증가한 1,300억 달러 규모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타임즈는 이러한 추세는 글로벌 경제가 과거의 기술 위주 산업국가 주도로부터 자원국가 주도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5월 대부분의 산업국가, 독일, 일본, 베트남 이런 나라가 모두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무역 적자는 주로 글로벌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주로 자원을 수출하는 호주,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동 국가 이런 데들은 모두 무역에서 이익도 내고 그 폭도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대면해야 될 근미래의 경제 환경, 글로벌 무역 환경은 지금까지보다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원 수입 국가이지만 나름대로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동시에 중국 경제 내부에 계속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씩 둘씩 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앞으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겠냐는 것은 큰 의문부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는 경제 성장률 같은 거는 지금 우리가 돌볼 여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말도 있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가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7월 달에 중국의 종합 PMI는 52.5%로 나왔습니다. 숫자만 본다면 양호하죠. 그러나 그 내용을 뜯어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문제투성이입니다. 반면 중국 정부의 대처는 나름대로 적극적이고 또 기민해 보이기까지 해서 중국의 하반기 상황이 어떨지, 사실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선뜻 평가하기가 어렵네요. 여러분들께서도 각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